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북한 사회로 3주차 강의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전히 모든 게 좀 유동적이라서 이 사이버 강의를 얼마큼 더 해야 될지도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일단 그 4월 6일부터는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긴 한데 그것도 뭐 저희 뜻대로 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매사가 불안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수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참 뭘 해야 되는지 참 고민입니다. 선생님들도 모여가지고 제일 중요한 화제는 기술적인 얘기들, IT 토론 맨날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뭘 샀네, 마네 하고 그래가지고 마이크도 사고 뭐 또 뭐 누구는 뭐 카메라도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귀는 넓어가지고 또 바로 삽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또 바꿔야 되면 또 그 시스템에 좀 적응해야 되고 아무튼 여러모로 좀 정신이 사납습니다. 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누가 이거를 원해서 된 상황은 아니니까 좀 그냥 환경에 적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 방식이 최선인지에 대해서 고민이긴 한데 이번 학기에 이 수업이 너무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다른 수업은 뭐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뭐 저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줌이 대세인 것 같아요. 저도 이 클래스 말고 딴 클래스는 줌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40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줌으로 해도 될까라는 것이 좀 걱정입니다. 사실 국가부 교수님 방법론을 50명 줌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별로 신뢰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거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스타일의 수업을 해보셨을 테니까 학생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학생 수가 많더라도 줌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그럼 한번 다음번 수업은 줌으로 해볼까 좀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이 3주차까지는 그 제가 채널에 올려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몇몇 학생분들께서 그 유튜브를 안 쓰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파일을 좀 따로 나눠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올리는 방법도 하고 있는데 학교도 지금 갑자기 온라인 강의들 올리다 보니까 용량 문제도 있고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학생들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가지고 안 되시는 분들은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조교한테 말씀해 주세요. 학교에도 동영상 올리도록 제가 얘기는 해놨는데 제가 확인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들은 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그에 좀 맞춰 가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강의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말하는 걸 그렇게 신뢰하진 않아요. 뭐 저희 학생들만 신뢰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선생의 입장에서 제 교육의 신조, 교육 철학은 학생들은 사랑하지만 믿지는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 수업이 좋았어요, 내용이 좋았어요. 뭐 이거는 뭐 다 이빨린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 제 부탁입니다. 그리고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아무튼 출석했다는 거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그 유튜브를 못 쓰시는 분들은 조교한테 출석했다는 거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업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홈페이지에 쪽글로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쪽글이 워낙 문헌 읽는 거에 중심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말고 그냥 유튜브 채널 안 드시는 분은 수업에 대해서도 수업 들었다는 것을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3주차 강의를 해보도록 하죠.
3주차 강의는 좀 여전히 큰 틀에 혹은 이론적인 얘기가 좀 지속됩니다. 지난주까지 됐는데 조금 더 몇 개의 쟁점을 비롯해가지고 뭐 지금까지도 쟁점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만 좀 이제 좁혀가지고 북한 사회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얘기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좀 반복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좀 그냥 좀 앞에 거를 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발제가 동영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동영상을 통해서 동영상 보시고 같이 그 다음에 제가 그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좀 보충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3주차 강의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 기본적인 얘기를 뭐 배경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조금 더 말씀드리고 좀 발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 지난 시간에 극장국가 얘기하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검토하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저는 그 이론과 방법론 이야기할 때 요즘은 제가 이 강의도 잘 안 하는데 현미경과 쌍안경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론이나 방법이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지루하고 어렵다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어렵다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방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론 방법론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나 어떤 기본 지식, 토대 지식 같은 게 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부족한 입장에서 이론과 방법론을 보면은 잘 안 들어오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에서 비롯되냐 하면은 사실은 이 대개 이 이론 방법론에 대한 얘기들이 추상적 수준에서 많이 얘기됩니다. 뭐 양적 방법론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뭐 수식이 엄청 나오고 요즘은 점점 복잡해져가지고 뭐 수학은커녕 산수도 잘 못하는 저 입장에서는 그 보는 순간부터 좀 짜증납니다. 이건 또 뭘까? 뭐 이렇게 하죠. 이게 뭐냐면 어쨌든 추상적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이 잘 안 와닿는다. 현상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현상이 떨어지고 그 현상 윗세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론과 방법론이란 것들이 복잡한 걸 왜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론과 방법론 얘기하면서 이 현미경과 쌍안경이라는 것인데 이 예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냥 눈으로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눈으로 잘 볼 수 있지만 뭐 요즘 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는 눈으로 안 보이죠. 그래서 현미경이랑 도구가 필요한 거죠. 작은 걸 볼 때는 현미경이 필요한 거고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는 이제 쌍안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쌍안경을 봐야 되는 것인데 쌍안경을 활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미경과 쌍안경이 있으면 없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론과 방법이 어려워도 꼭 해야 된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은 거 보려면 현미경 필요하고 멀리 있는 걸 보면 쌍안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내가 보고 싶은 대상들이 있고 이해하고 싶은 대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기 위한 도구로서 이론과 방법론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좀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론과 방법론을 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 학교가 아무래도 북한 대학원이고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현상에 대해서 집중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론과 방법론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죠. 물론 방법론 수업도 있는데 지금 구 교수님이 하시는 것도 있고 김정 교수님하고 유영수 교수님 하시는 통계적 방법 이런 것들도 있긴 하고 뭐 김성 교수님 질적 방법론을 강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근데 충분하지 않은데 저희 학교의 그 뭐 캐파라고 그럴까? 이 캐파는 선생님들의 캐파가 아니라 강의 캐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이론과 방법론을 별도로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집어넣기가. 그래서 별도 수업하기는 좀 어렵고 별도로 백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현미경과 쌍안경이 없으면 작은 거나 멀리 있는 걸 못 본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은
자기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이론과 방법론은 좀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른 수업 시간에서도 이론과 방법론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좀 백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과 방법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이론과 방법론이 다 좋으냐,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에 얼마큼 적합한가, 적합한 이론, 적합한 방법론을 쓰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현미경과 쌍안경을 예를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러스를 발견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해서 쌍안경 쓴다 그러면 뭐 미친놈이다, 바보다, 이런 얘기 듣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건 볼 때는 현미경이 필요하고 멀리 있는 것이 쌍안경이 필요한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뭘 보겠냐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이론이 있고 또 적합한 방법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합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맥락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론과 방법론 얘기 드리면서 일종의 스포트라이트를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이 자녀 범주와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시죠. 이게 제가 보려는, 혹은 저희가 보려는 이제 대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북한 사회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고, 뭐든지 좋아요. 뭐 보려는 관심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의 여성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북한의 노동이다, 뭐 북한의 시장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가 이제 한번 이 대상, 내가 보려는 대상이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이론이나 방법론도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 그러니까 제가 서치라이트, 스포트라이트, 서치라이트 얘기하는데, 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부분이 되겠죠. 서치라이트이기도 하고, 어두운 데서 서치라이트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잘 볼 수가 있다.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남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급진적 페미니스트 이론 가지고 시장화 속에서 북한 여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특히 여성의 지위라든지 뭐 이런 쪽은 굉장히 잘 볼 수가 있겠지만 또 여성이 갖고 있었던 우리 그 가부장적 문화, 이런 것들은 좀 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론이라든지 자녀 범주가 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론과 방법론은 어떤 연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연구라고 그랬을 때는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좀 더 잘 보기 위해서다, 현실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항상 적합하냐 안 하냐는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그 좋은 이론과 방법론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내가 쓰고 있는 이론이나 방법론은 설명하는 가는 부분이 있고 설명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남겨진 부분이 있다는 여지를 항상 좀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학문적 분석하고 주의 주장하고 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과학적이다, 학문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항상 내가 보려는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예컨대 논문 쓸 때도 제가 늘 그 얘기하는데, 보려는 걸 좀 좁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얘기하고 그 부분 안 되는 부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제한을 두고 얘기하면 논문 쓰기도 편하고 오해도 없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생각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제 첫 번째 그 논문에 대해서 한번 좀 발제를 듣고 그 다음에 좀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판적 북한학시론, 사회비판 이론의 관점에서 발제를 맡은 박사 19기 김홍익입니다. 발제 순서는 먼저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이후에 제 의견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1장 들어가는 말부터 시작해서 2장 전통 이론과 비판 이론, 3장 비판의 규범적 토대, 4장
비판적 북한학의 과제와 학제적 연구체계 5장 나가는 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지금까지의 북한학 연구는 전통이론 차원에서 북한 사회의 이해를 위한 객관성과 실증성만을 강조해 왔는데 저자는 이를 넘어서서 비판 이론의 관점에서 북한학이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규범을 재구성하여 북한 사회를 비판하고 해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1장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학의 성격과 고유성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객관적,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인가? 또는 정책적이고 실용적인 것인가? 단순히 여러 분야의 이론을 북한에 적용한 것에 불과한가? 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전통 이론과 비판 이론의 차이를 비교한 후에 비판 이론으로서의 북한학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전통 이론의 학문적 이상은 객관성과 실증성 등에 있는데 이는 theory, 이론의 어원이 theorein, 본다라는 뜻에서부터 비롯된 것에서 알 수 있고 이러한 전통은 그리스 고전 철학의 학문적 이상을 거쳐 근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비판하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비판 이론인데 특히 2세대 학자인 하버마스는 기술적, 실천적, 해방적 인식 관심 중에서 비판 이론은 해방적 관심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저자는 여기에 착안하여 북한학에도 비판 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북한학도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라는 학적 이상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으며 지역학, 정책학, 반공주의, 서구 중심주의 지향 등의 관점에서 탈피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객관성을 위한 가치 중립적 연구로 스스로를 규정한다면 현존 분단 체제의 문제나 북한 사회 내부의 불의를 은폐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 이론을 적용한 북한학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판의 규범을 확보해야 하는데 저자는 이것의 토대가 내재적 초월이라고 3장에서 설명합니다. 지난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내재적 접근법과 내재 비판적 접근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비판 이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북한을 이해할 때는 내재적 접근을 쓰고 평가할 때는 외재적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 저자는 이러한 이중적 방식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비판의 규범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학에서 내재적이고 동시에 초월적인 비판의 규범적 토대는 어디서 확보할 수 있는가? 먼저 저자는 탈북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비판적 요구들을 경험적으로 조사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왜곡되어 내재적으로 작동하는 규범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당 강령, 북한 헌법, 주체 사상, 10대 원칙, 유교적 규범 속에서 핵심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4장에서는 먼저 3장에서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자주성과 민주주의를 내재적이고 동시에 초월적인 규범의 후보군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주성은 주체 사상의 핵심이자 북한의 주요 정책을 정당화하는 근본적 토대인데 인민의 자주성은 북한 사회에서 심각하게 억압 혹은 왜곡되고 있으므로 북한 사회를 비판하는 내재적이고 초월적인 규범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민주주의는 북한이 자신들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체제를 정당화하지만 이는 북한 내부의 특정 기득권 세력과 수령제에 대한 저항의 규범으로 작동 가능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두 가지 규범을 제시하였지만 어, 이러한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반 사회과학의 경험적, 실증적, 학제적인 연구를 통해서 북한의 구체적 사회생활 영역 속에서 이러한 규범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론으로 돌아와 사회 비판 이론의 과제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규범 이론, 사회 이론, 실천 이론이 그것입니다. 이를 북한에 적용한다면 먼저 규범 이론 차원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내재적, 초월적 비판 규범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 이론 차원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영역 내에 존재하는 북한의 불의를 밝혀내는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며 실천 이론 차원에서는 기존의 대북 정책 관련 연구나 민주화 방안 연구 등을 넘어서서 북한 내부의 저항 주체와 동력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했던 사항들을 정리하면서 특히 북한을 타자화하려는 일종의 지배관심에서 벗어나야 하고 북한 주민을 우리와 동등한 주체로 상호 인정하면서 북한 사회의 주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이상으로 내용 요약을 마치고 논문에 대한 제 의견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은 비판적 북한학 실론이라는 이제 제목에서처럼 구체적 내용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들을 제시하는 수준에 좀 그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이제 이론적이고 철학적이면서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재적 초월 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질문인데 지난 시간에 내재적 접근을 배우면서 그 송두율 교수가 내재적 immanent라고 하는 것의 반대적 의미가 선언적 또는 이제 초월적 transcendent라고 이제 하였는데 그렇다면 내재적 초월 이제 immanent transcende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반된 두 단어를 그 연속적으로 이제 붙여 놓은 것이 아닌가.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객관적 주관 뭐 이런 단어들이 성립되는 용어인가 라는 것이 먼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저자가 예로 제시한 자주성,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것인데 이들을 내재적이고 동시에 초월적인 규범의 핵심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즉 북한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수령 절대주의가 최상위 규범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수령 절대주의 같은 개념으로 북한 사회를 과연 비판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사회 비판 이론의 이제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그 규범 이론 차원에서 이 북한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제대로 된 규범을 우리는 과연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좀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의견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제 계속 드는 생각이었는데 결과론적이고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글이 사회 비판 이론이라는 틀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 방식을 통해서는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많이 했었던 그 반공주의 차원에서의 연구들과 비슷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했어요, 김 선생님이. 잘했네. 정리도 잘했고 발표도 잘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네. 내가 얼굴 없앨까? 뭐 어떤 분이 또 오른쪽 하단에 있으니까 그 파워포인트 자료가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위로 올려달라 그래서 또 위로 올렸더니 그런 문제가 있네요. 어쨌든 이 글은 뭐 이 발표자가 얘기했듯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이론적 논의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이 글에 딱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배경은 조금 더 말씀드릴 테니까 그 배경을 다 알아야지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현실하고 동떨어진 건 아니지만 좀 떠 있으니까 추상적 수준에서 얘기하니까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수업 시작할 때 어느 수업이나 늘 말씀드리는 건데 뭐 늘 읽고 뭐 그랬을 때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뭐 저도 뭐 읽어서 다 아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글쓴 저는 그냥 혼자 제 멋대로 생각하는 거는 어려운 거는 글쓴이가 잘 못 썼다라고 그냥 치부해 버려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사실 내가 이해 못해서 있을 수가 있겠는데 가능하면 좀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렵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독자가 이해 못한다 그래가지고 필자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읽으시다가 어려운 거 나왔다, 이해 못한 거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고, 그거 다 알면 뭐하러 학교 다녀요? 그냥 혼자서 공부하시면 되죠. 그래서 와서 얘기해 주시고 물어봐도 되고 뭐 저한테 물어보든지 동료한테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 다만 제가 이것도 늘 말씀드리는 건데 수업 초에 어떤 글을 읽든지 이 논문이라든지 우리 공부할 때 읽는 글은 다 다르다. 다 다르다는 것은 학문적 글 읽기도 일반적 글 읽기다. 신문 볼 때 글 읽기 뭐 우리가 요즘 온라인에서 뭐 포털에서 글 읽는 거 신문 볼 때 잡지 볼 때 사실 다 다르죠. 또 소설 볼 때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볼 필요는 있다. 읽어야 된다. 근데 학문적인 글들 볼 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게 봐야 되냐면 그 글에 갖고 있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본다는 건데 멋있게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글이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지? 이런 얘기를 고민하면서 읽는 거고, 읽은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었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 계속 연습인데, 다만 이 학문적 글이 갖고 있는 장점은 제일 중요한 건 제목이 제일 중요한데 제목이 다 나오잖아요. 이건 비판적 사회 북한학이니까 북한학을 비판적으로 하자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은 훨씬 더 좀 잘 읽고 읽는 것에 소득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제목을 중시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절로 가면 역시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제목이 나오면 그 소제목에 있는 것들도 한번 되새기면서 봐야 되는 거죠. 아, 이게 기존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이구나 라든지 혹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구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학문적 글 읽기를 할 때는 다른 글 읽기와 다르게 좀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그 방식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제목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라라는 것이고, 다 본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혼자 한번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쪽글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런 맥락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나서 이게 무슨 얘기였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얘기였나? 그럼 이 얘기는 또 뭐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5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 읽기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읽다 보면 글에 따라서 모르면 아까 제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는데 모를 수도 없고 또 쓸데없는 부분들도 많아요. 제가 어떤 글을 본다고 했을 때 그 글을 보고는 사실은 목적이 있거든요. 뭘 보기 위해서. 이번 주는 북한, 여전히 지난주부터도 계속 그렇지만 북한 연구, 북한 사회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맥락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또 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00%다 봐야 될 필요는 없고 100%다 수용할 필요도 없다. 이 얘기는 틀린 것 같은데
그건 틀렸는데 뭐 이러면 또 넘어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선택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다만 그것까지 가려면 좀 훈련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글을 많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요 질문했던 것들은 제가 좀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비판적 사회학 권철근 교수 글인데, 여기서 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미리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될 것은 사회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논쟁들이 있는데, 이건 근대 사회과학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근대가 만들어진 이후로 사회과학이 성립됐고 그 이후에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실증주의 논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실증주의는 포지티비즘인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를 증명할 수 있겠느냐, 현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이 얘기를 조금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실증주의 입장이 있어요. 크게 보면은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실증주의 자체를 중시하는 것,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사회과학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대과학이라는 것은 근대와 성립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대라는 것은 인간이 모든 걸 이해하고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 나라님의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전 근대적 혹은 본구주의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요즘은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럼 뭐 제사 뭐 기후제 지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원인을 따지죠. 뭐 수증기가 어떻게 됐고 기온이 어떻게 됐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왜 실제로 어떤 것들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비가 안 왔을 때 뭐 하느님의 뜻이다라든지 천벌이다 뭐 이런 얘기죠. 물론 아직도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 가지고 천벌론 이런 얘기하는 건데, 이건 진짜로 올드한 게 아니라 정말 당나라 시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근대에 와서는 그런 설명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병이 왜 생겼고 비가 왜 안 오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근대 자연과학이 나오면서, 근대과학은 자연과학이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이제 사회과학이 나오면 또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야, 근데 혁명이 왜 일어날까? 뭐 혁명이 왜 일어날 것이 뭐 사주 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혁명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해 보려는 거죠. 마치 비가 안 오는 것이나 병이 생긴 것들을 가지고 설명해내는 것처럼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사회 현상도 보겠다라는 것이 근대 사회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사회과학의 출발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운빨이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뭐 구군이 어떻다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인데, 그래서 사회과학적 방법이라는 거, 혹은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근대 자연과학이 이루었던 성과, 이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연과학이 자연현상을 본다면 사회과학은 사회현상, 인간현상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뭐 범죄가 왜 생겼느냐, 그럼 뭐 두개골이 그렇다, 뭐 그런 얘기들 하죠. 두개골 모습이 음악 있는 건 논쟁적이긴 하지만 뭐 그런 얘기죠. 삼국지에 보면 그 얘기 있잖아요. 뭐 제갈량이 얘는 뭐 두개골이 뭐 반란상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거지. 이게 정근대적 사고라고 한다면, 요즘은 왜 어떤 사람이 범죄인이 되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우리 뭐 며칠 요즘 시끄러운 뭐 그 엠번방 같은 거는 이렇게 쭉 봐야 돼. 걔 성장 과정을 보든지, 걔 친구들을 보든지, 걔가 본 책을 본다든지, 뭐 가족 관계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는 설명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 사회과학의 특징인데, 근대 사회과학의 사실 중심이 되는 것은 실증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증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인과론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인과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비가 안 온다. 그러니까 그 인과론이 되는 거죠. 더 쉽게 하면 물에다가 온도를 가열하게 되면은 액체가 기체가 된다, 이런 인과론입니다. 이거를 코잘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실증주의 가장 특징,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찾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여기서는 결과가 현상이 되겠고, 현상이 나왔던 원인을 보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현상은
지금 현상이 만일 원인이 된다면 미래가 결과가 될 것이고, 인과론을 찾는 입장인데, 이 실증주의적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 방법론, 자연과학의 방법론과 자연과학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실증주의는 법칙 정립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예를 말씀드렸던 그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 이런 법칙인 거죠. 기와의 법칙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범죄가 만드는 범죄적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이제 범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시카고 쪽에서 많이 나왔던 이론이, 시카고 아시죠? 옛날에 알카포네 시대 조직 범죄의 본거지였던 이런 마피아들 얘기했을 때 차별적 규제 이론이라는 것이 나온 것인데, 어떤 문화하고 접촉하냐에 따라서 어떤 범죄 유형이 나타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법칙을 만들려는 것이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보편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를테면 액체에다가 물에다가 온도를 기하면 100도가 되면 기체가 되잖아. 이건 보편적이다. 우리가 물이라고 그랬을 때 물론 어떤 그 액체에 따라서 기와의 점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미국이라고 다르고 한국이라고 다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에서 나타났던 이 이론은, 실증주의 입장은 보편적이다. 어떤 현상이든지, 어떤 경우에 범죄자가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 혁명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 갈등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보편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려는 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것들을 방법론으로 많이 하면 소위 양적 방법을 중시합니다. 보편적. 그래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것들은 한두 개는 아니지만 제일 많이 하는 건 요즘 또 요새 많이 하고 있는 선거철에 많이 나오는 서베이 같은 경우가 되겠죠. 서베이가 해가지고 뭐 누구를 지지도가 몇 프로 되고 몇 프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서베이가 된다. 양적 방법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늘려가지고 보편적인 현상을 나타난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신뢰도 문제가 납니다. 우리 여론조사 보시면 알겠지만 몇 퍼센트 신뢰 구간 얘기하죠. 되게 95% 정도 본다 그러면 이 결과는 95% 정도의 정확성이 있다. 95% 정도는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서베이 기법은 좀 샘플론인데, 샘플론이니까 여론조사한다 그래서 전 국민을 다 여론조사하지는 않잖아요. 되게 요즘 뭐 한 기법이 발전해가지고 1000명 정도면 되게 적당하다고 봐요. 적당하면 1000명이 전체를 다 대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000명이 전체를 잘 대변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럼 1000명이 전체를 대변할 샘플이, 1000명이란 샘플이 전체 모집단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얼마큼 믿으면 되느냐, 한 95% 정도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5% 정도는 틀린다는 얘기죠. 이건 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이것이 기본적인 방법, 양적 방법론. 그러니까 숫자를 늘려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느냐, 많은 북한 사람을 연구해가지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전체 북한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냐, 이런 식을 찾아내는 것이 이런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은 신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실증주의 입장은 또 어떤 입장을 갖게 되면 실용주의하고 연결됩니다. 이게 왜 실용주의하고 연결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인과론이 됐고 양적 방법이 됐기 때문에, 예컨대 95% 정도의 사람들이 좋아한다. 왜 좋아하느냐? 원인이 나오고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안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쉽다는 거죠. 법칙도 있고. 예컨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차별적 문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범죄 집단, 예전에 그 알카포네 시절에 워낙 범죄 집단이 많은데 잘하는 애가 범죄 집단하고 접촉함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범죄 집단과 구별시켜 주는 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책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과론을 중시하고 보편주의를 강조하고 양적 방법을 신뢰하면서 실용주의가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실증주의가 사실은 근대 사회과학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인데, 특히 이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 특히 각광을 받았죠. 좀 복잡한 얘기인데, 뭐 근대 사회에는 사실 미국이 중심이니까, 미국에서 중심이 됐기 때문에 미국 것이 되게 힘이 세지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 미국 거라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뭐 보수 언론들은 미국 거라면 무조건 다 좋다고 그러는데, 뭐 예컨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데 미국은 특히 실용주의가 강합니다. 이건 미국의 건국 철학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미국이 뭐 다른 나라들 뭐 우리나라도 포함해가지고 서구 유럽 나라들보다 훨씬 새로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미국의 국가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기반이 됐던 철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라그마티즘입니다. 실용주의. 그러니까 실용주의가 중시되는 입장의 국가에서는 이 실증주의가 훨씬 더 맞는 거죠. 미국은 뭐 서베이 엄청 하죠. 엄청 했던 거고 그게 다 퍼져나간 건데 미국이 중심적인 지배적인 국가가 되다 보니까 실용주의 바탕을 두고 있는 실용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실증주의가 좀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의 주류적 사고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논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와 반대되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큰 틀에서 반실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좀 여러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기는 뭐 적합하지 않은데 그냥 대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일단 이 실증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뭐냐면 사회현상은 틀리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만은 아니지만 학문의 목적이 차이가 있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 반실증주의적 입장이 있다. 이게서 안 맞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열을 가하면 액체가 기체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농담처럼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지나가는 사람을 다짜고짜 뺨을 때렸다고 생각해보자. 상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뺨을 때리면 대응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잘못 때리면 내가 더 맞을 수도 있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굉장히 선한 사람, 독실한 종교 믿는 사람이었든지 뭐 기독교 신자 같으면 한 대 때렸더니 한 대 더 때리세요.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컨대. 그렇다 그러면 사회현상이란 건 부분적으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인과론이라는 것이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인과론 얘기 안 하면 뭘 얘기하냐면 개연성을 얘기한다.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probability라고 그러는데 이러이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얘기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까 시카고에서 자랐던 어쨌든 유색인종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깡패들하고 놀았지만 어떤 애들은 깡패로 가고 어떤 애들은 깡패로 안 갈 수가 있거든. 거기서 공부 잘해가지고 하버드 갈 수 있고 예일 갈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인과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사현상. 그래서 개연성은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만 인과론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법칙을 만드는 것 자체에서는 반대하고 개별 기술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특정한 상황과 조건에서 특정한 대상을 좀 깊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묘사는 아니고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탐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학문의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거는 이 부분에 가면은 대상이 다르기도 하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그 근본 철학이 다르다라고 주장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기술적이 되는 거고 당연히 보편주의와 달리 특수주의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특수주의를 강조하게 되면서 다르다. 미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할 수가 있다. 예, 근데 자스민 혁명이 아프리카하고 이런 데서 일어났지만 북한에서는 안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성을 지향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럼 방법론적으로 보면 질적 방법을 강조하게 됩니다. 질정이라고 잘못 썼나? 질적 방법입니다. 질적 방법론. 그러니까 뎁스 인터뷰, 심층 면접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술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참여 관찰이라든지 이렇게 질적 방법을 강조하게 되면서 신뢰도보다는 타당도를 강조한다. 신뢰도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가 전체를 얼마큼 대변하냐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반실증주의 계열에서는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적 방법론을 얼마큼 제대로 썼느냐, 타당하게 썼느냐, 그 설명이 타당했느냐 안 했냐 이런 걸 가는 거죠. 얼마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큼 타당한가가 반실주의적 입장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통칭해서 우리는 이해적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극장 국가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막스 베버 같은 경우가 되겠고
여기는 실용주의 입장은 에밀 디르갱이라든지 미국의 주류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뭐 실용주의의 극단이란 것은 조건 반사론 같은데 조건 반사론은 인가론에서 극단적인 것인데 아시죠? 왜 종칠 때마다 밥을 주면 걔가 밥 안 줘도 종만 쳐도 침 흘린다 이런 입장의 극단적인 행태주의자들 이런 것들인데 이거에 반대해서 막스 베버 같은 그다음에 역사주의자들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이해적 방법론 쪽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사회과학의 기본 논쟁인데 어떤 것이 옳으냐 옳은지 판단이 안 되면 끝났겠죠. 그러니까 계속 우기고 싸우고 있어요. 우기고 싸우고 있는 것인데 저는 좀 양쪽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자기 입장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보이고 이건 내가 연구하려는 대상이 무엇이냐 나의 연구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개 연구자들 학자들 보면 대부분 실증으로 가는지 반실증으로 가는지 되게 나눠져요. 되게 그거는 뭐 선택의 문제 혹은 개인적 철학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론적 논의들 북한 연구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거가 좀 연결되고 있고 앞으로 보시게 될 북한 연구들도 이 두 가지와 논쟁에 있다 논쟁에 어느 쪽인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려요? 앞으로 논문도 보시고 책도 보실 텐데 이때 특히 연구자들, 학자들이 본 것들이 어느 입장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 어떤 연구자나 논문이 질적 연구 방법을 가지고 이해적 방법론 혹은 역사적 방법론에 주요한 논문인데 그걸 가지고 신뢰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신뢰도를 별로 안 중요시하는 논문인데 자꾸 신뢰도 가지고 시비 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장을 좀 분명히 해놓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 입장이 있구나. 이 사람이 이 입장에서 이걸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틀에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회과학의 논쟁은 그 프랙시스와 관련된 건데 이 프랙시스는 실천에 관련된 논쟁입니다. 이거는 조금 흐름이 다른데 이거는 이제 막스가 나오면서부터 나왔던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학문이 뭘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막스주의자 입장에서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현실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 왜 학문을 해야 되냐? 현실을 왜 연구해야 되냐? 현실을 연구한 이유는 현실을 더 나게 바꾸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랙시스가 이제 실천인데 실천하기 위해서 학문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하기 위해서 학문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학문적 객관성이라든지 현실에 대한 객관적 묘사라든지 이해 자체가 다는 아니다.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좀 더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크게 보면 막시스트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입장은 분명합니다. 학문적 입장과 역할과 이런 것들이 실천, 현실과 결합되어 있어야 있고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시스트는 극단적 목적주의자죠. 계급 해방,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국가 건설, 사회주의 체제 건설 이런 거예요. 이게 목적론인데 막스주의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당연하다고 보는 것인데 그 안티 막시스트 쪽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프랙시스에 반대해서 제가 이걸 안 써놨네. 밸류 풀이라고 그럽니다. 밸류 풀이라는 건 뭐냐면 가치 중립성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인데 가치 중립성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칼 막스와 막스 베버의 굉장히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인데 베버 같은 경우는 막스의 그 프랙시스라든지 실천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죠. 그러면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장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저는 입장 차이라고 봐요. 그러면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 프랙시스론 아닌 사람, 가치 중립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가치, 내가 뭐가 중요하다는 거고 다 떨어뜨려서 얘기해야 되겠냐, 그게 되겠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막시스트 쪽에서는 그 현실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 때 굉장히 스파이라는 걸 또 많이 얘기합니다. 스파이는 뭐냐면 범죄적인 것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없어 보이거나 혹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드러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프랙시스를 얘기하는 사람은 드러내는 것 자체, 우리말로 하면 까발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실천이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 자체가 꼭 그 실천만 아니다 이렇게 본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사회과학의 논쟁입니다. 막시즘 가지고 벌어졌던 논쟁인데, 이 앞에 나왔던 비판적 학문, 북한학 얘기했던 것도 큰 흐름에 보면 막시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막시즘에서 빌었던 비판적 흐름들이 있습니다. 사회과학에서. 그것도 굉장히 그 면면이 흐르고 있는데 그 입장에 있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연구를 왜 하느냐라고 봤을 때 북한을 잘 이해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란 체제를 더 낫게 바꾸든지 혹은 분단된 국가의 분단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지향성이라는 것들이 결합되면서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적 북한학은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북한을 비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비판성을 북한 연구에서도 좀 담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크게 비판하는 건 현실주의적으로 객관적 이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거고, 이건 필체 자체가 비판적 라인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막시스트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나왔던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든지 서구에서도 굉장히 면면이 그 비판적 그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사회학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죠. 주로 유럽 쪽 정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 실용주의가 미국이 강했다고 한다면 유럽의 흐름은 이 만만치 않게 비판적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이론가들도 그렇고 영국에서 있었던 문화이론들도 그렇고 현실 비판이라는 게 깔려 있는 것인데, 그런 입장에서 있는 논쟁이 있고 그냥 뭐 북한 뭐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냐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입장 차이에서 이 논문은 좀 프랙시스의 라인 쪽에 있다. 비판적 입장. 그래서 단순히 현실만 보는 것은 비판할 뿐만 아니라 내적 비판론에서도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어떻게 북한 체제가 가야 될지 혹은 남북한이 어떤 식으로 어떤 사회로 가야 될 것까지도 가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영익 선생님이 좀 모순이 아니냐 그런데 이 필자 입장은 모순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재적에서 그쳐서야 안 되고 더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초월적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회학의 논쟁인데 이게 기본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이수 없이 가는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뭐 다 인문사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들이 위상이 어떨까 혹은 나는 어떤 입장에서 학문을 할까 왜 할까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프랙시스로는 사실 정책학도 크게 보면 프랙시스예요. 실천이기 때문에 정책학도 딱 있잖아요. 뭐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건 큰 틀에서는 프랙시스라고 볼 수가 있다. 프랙시스가 막시스트의 입장, 뭐 혁명주의자 것뿐만 아니라 정책학도 크게 보면 프랙시스에 들어간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문을 좀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석사 21.5기 지혜론입니다. 이렇게 발제를 영상으로 촬영해 달라고 하셔서 오랜만에 풀 메이크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바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김홍희 선생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여러분들은 발제문을 프린트아웃 하실 필요도 없고 저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작은 화면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제를 담당한 논문은요. 변화의 관점에서 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개별성, 기존 연구 비판을 중심으로입니다. 박선원 선생님의 글이고 2001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서론에서는 북한 체제의 변화를 둘러싼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소련을 시작으로 동부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었고요. 중국은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게 됩니다. 북한 경제 발전의 대외 여건이 이처럼 급속히 하락함에 따라 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으로 북한은 변화를 강요받게 됩니다. 1990년대 초부터 후반까지 북한 체제에 대한 전망은 조기 붕괴와 장기 생존으로 대변되는데요. 우선 1990년대 초 제기된 장기 생존 가능성은 동부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개혁과 개방의 추진으로 위기를 극복하지만 결국 북한 체제 자체의 성격 변화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적극적 개혁과 개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제기된 조기 붕괴 가능성은 체제 붕괴의 두려움으로 개혁 개방을 추진해보지도 못한 채 조기 붕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었는데요. 역시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즉 두 가지 입장 모두 예측력과 유용성에서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연구에서는 북한 체제 전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합의점에 도달하였는데요. 북한은 중대한 위기 국면에 주도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도 없고 무너져 버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체제 변화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북한 변화를 둘러싼 논쟁의 기본 틀마저 형성되지 못했으며 이는 북한 체제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주의 체제의 일반적 특질과 변화에 관한 이해입니다. 우선 사회주의적 특성에 대한 발전 전략적 해석의 오류인데요. 저자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에 대해서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막스주의적 접근법에 의해서 혁명의 당위성, 사회주의 체제의 이념적 지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다음으로 전체주의적 접근법으로 사회주의 국가 권력의 성격을 강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일종의 발전 전략으로서 사회주의적 경제 운영 원리인데요. 즉 사회주의적 혁명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전체주의적 권력이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를 운용하는 것이 곧 사회주의 체제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의 필연성을 저개발 국가의 발전 전략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존 카우츠키와 리차드 로엔탈의 주장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사회주의의 중심 목표를 경제적 근대화의 축으로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서구지향적 따라잡기 발전 전략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설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체제의 성립 동인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 요인입니다. 이 장에서는 앤서니 왈라스의 목표 문화와 전위 문화라는 개념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우선 목표 문화는 기존 문화나 이데올로기를 부적당하거나 옳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상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다음으로 전위 문화는 기존 문화를 목표 문화로 전이시키는 작용 체계로서 모택동 사상이나 주체 사상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문화와 전위 문화의 간극은 20세기 공산주의 운동의 딜레마였는데요. 이상적 목표와 현실적 수단의 한계 간의 모순과 갈등이 상충되면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양자 중 하나라도 인민들이 거부해서 체제의 정통성이 부인되고 정치적 억압으로도 유지될 수 없을 때 다른 체제로 변화하게 됐다는 것을 폴란드와 동독 몰락, 소련 붕괴를 사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 문화와 전위 문화의 갈등에 따른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요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이입된 사회주의, 그리고 제도적 힘과 지도자 개인적 힘 간의 불안정한 균형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로서 북한이 갖고 있는 개별성을 이해해야 북한의 변화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3장 사회주의 북한의 개별성입니다. 북한 체제의 성격 논쟁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변화의 관점에서 기존 북한 체제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상우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을 정리하면서 북한 체제는 사회주의, 유일당 지배의 전체주의 국가이며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 국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체제 유지가 핵심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의 사회주의적 조합 이론에서는요. 북한 체제는 스탈린주의와 유교적 사회주의가 결합해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충성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 변화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민들의 이념적 순응도가 흔들릴 때 체제 약화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북한 정권은 이념적 지도력의 강화를 위해 목표 문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편 가번 매코맥은 감시 테러, 국가 행위를 통한 삼중 혼합에 의한 신전체주의라고 북한 체제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필연적으로 붕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체제의 변화 혹은 전환 등 변화와 지속적 생존 가능성을 닫은 입장이다 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다 하루키의 유격대 국가론은요, 위기에 처한 북한 체제가 어떠한 변화를 겪을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스즈키 마사유키의 실용제 사회주의는 실용제를 체제 변화의 억제 요인이자 유일한 추진력으로 보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의 변화 요구와 정치적 무저항의 변증법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종석의 유일체제론은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현재 북한 체제의 위기가 발생한 것이라는 중대한 해석상의 오류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변화의 관점에서 본 북한 체제의 개별성입니다. 우선 동구사회주의 국가와 북한의 공통성으로는 유일당 지배의 전체주의 국가,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 국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라는 특징을 들 수 있겠고요. 동구사회주의 국가와 북한의 차별성으로는 다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련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사회주의 노동당 지배체제라는 것, 두 번째, 식민지 반공건 사회라는 것, 세 번째, 주체 사상을 체제의 중심 이념으로 발전시켰다는 것, 넷째, 일국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면서도 영구혁명론을 공식적인 태제로 삼고 있다는 것, 다섯 번째, 항상적인 전시 동원체제라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모든 특성과 더불어 유교적인 특질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동구사회주의권의 자유화 접근법이나 단기간 내의 체제 전환의 시각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의 개별성에 대해서는 논문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변화의 관점에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 개별성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연구의 북한 체제의 내구성과 변화 가능성 분석과 전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경험을 북한에 적용하려는 일반화의 한계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로서 북한이 직면한 위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되 예외적 특수성이 아닌 정치사회적, 역사적 개별성에 주목하여 장기 생존의 동력과 함께 변화의 가능성도 동시에 볼 수 있는 분석들 제시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것이다 혹은 계속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논쟁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됐으니 북한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거나 혹은 북한은 워낙 특수하고 독특한 국가라서 이러한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것보다 논문에서 저자가 제시한 것처럼 이러한 6개의 개별성 지표를 가지고 구체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북한 변화를 예측하고 전망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그리고 아직 대면으로도 인사드리지 못한 다른 학우 선생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4월 오프라인 강의 때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했어요. 뭐 발표하는데 화장까지 해야 되나? 지혜론 선생 그리고 그 애엄마 되고 나서 더 이뻐진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 걸리나? 고발하지 말아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이 논문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더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하고 결합시켜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저는 좀 몇 가지만 좀 짚고 좀 다음 논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박선원 박사는 워낙 북한 연구했던 학자인데 언제부턴가 그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턴가 그 좀 뭐 현실에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청와대에도 계셨고 이 정부 들어와서도 청와대에 있었나? 아니 어디
상해 영사로 갔나? 그래 지금은 어쨌든 학계에선 좀 떨어져 계신데 어쨌든 되게 북한 연구 충실하게 하셨던 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논문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쟁점 몇 가지만 보면 사회주의에 대한 좀 논란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지난 시간까지 사회주의도 일종의 발전 전략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다 같은 공통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는데 그에 대해서 좀 비판이 나오죠. 그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카우츠키 류에서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것인데 이런 입장에서는 발전 전략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은 사회주의를 편협하게 보는 것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형태나 체제나 시스템의 이런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인 사회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프렉시스론 쪽에 서 있는 사람들 카우츠키야 뭐 마크시스트니까 레닌하고 같이 뭐 볼셰비키 운동했었는데 렌 정적으로 몰려서 숙청됐나? 뭐 그랬을 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적 전략으로 사회주의를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일 수가 있어요. 그 핵심은 저는 근대화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근대화를 어떻게 보냐는데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경제 체제 중심으로 보는 건데 경제 체제 중심으로 본다면은 이 자본주의화와 사회주의화를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산업사회가 됐다는 측면에서 좀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이 경제 체제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 경제 중심으로 보면 같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죠. 이것은 산업화, 근대화 이런 것에서 자본주의화다고 그러니까 서구화와 근대화를 되게 동일시하는 입장들이 있어요. 이게 이런 얘기가 가능한데 왜냐하면 근대화를 그냥 어떤 사회 변화 과정의 한 프로세스로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학문적으로 특히 근대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대화론이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특히 남미 중심의 제3세계에서 사회 발전 전략으로서 근대화 모델을 가져오는 건데 거기서 근대화 모델은 서구화 모델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있었거든요. 즉 어쨌든 현실적으로 근대화와 서구화를 동일시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비판하는 것은 아마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근대화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가능한데 저는 경제체제 중심으로 보는 것과 동시에 근대화라는 것은 이 사회체제 중심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회체제 중심이기도 하다. 사회체제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뭐 자본주의화 등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 산업의 중심이 공업화된다든지 도시 중심으로 간다든지 지난번까지 했던 합리화가 중심이 된다든지 앞선 세대와 틀린 그 새로운 세대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는 것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발전 전략으로서 사회주의를 보게 되는 것은 사회 체제가 바뀌는 그러니까 근대화보다는 근대 산업화, 근대 국가화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대화를 뭘로 보냐에 따라서 조금 논쟁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발전 전략으로 근대화를 보는 사람들은 근대화를 좀 좁게 보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발전 전략으로 사회주의를 보는 사람은 좀 근대화를 큰 틀에 경제, 정치, 경제까지 사회까지, 사회문화까지 다 합한 이런 입장에서 근대화를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혁명적 입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프락시스적 입장, 비판적 입장에서는 여기 카우츠키 비판에 나왔듯이 가능은 해요. 그러면서 이런 비판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질적 변화다. 그러니까 계급이 없는 사회, 착취가 없는 사회, 이런 사회로 바뀌려는 것이 사회주의다. 그러니까 같은 근대의 틀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근대들 하나 자본주의, 하나 사회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비판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봐야 될 것은 뭐 전위 문화, 뭐 목표 문화는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데올로기론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향하는 것과 그것을 그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면서 그걸 도구하는 것, 전위 문화라고도 하고 도구 이데올로기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것의 관계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 논문에서 사실 좀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본질에 대한 거 아까 뭐 김홍식 선생님이 뭐 그 얘기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자주 민주화가 키워드냐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키워드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어떤 자주냐 어떤 민주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발현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전위 문화하고 그 목표 문화 얘기는 가능은 하다. 그거는 그 문화나 이데올로기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일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면.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할 건 뒷부분에 나왔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특성과 보편성 얘기하고 좀 연결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틀이 조금 좀 차원이 다르게 공통성과 차이 이거는 동구의 변화와 연결시켜서 얘기했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동구가 체제 전환한다. 계속 말해서 체제 전환은 국가사회주의 우리가 현실에서 봤던 사회주의 국가가 바뀌는 것을 큰 틀에서 체제 전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체제 전환은 계속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당연히 베트남식 체제 전환과 동독식 체제 전환, 유럽에서도 동독과 루마니아의 차이 다 차이가 있죠. 동유럽도 다 다르다. 불가리아하고 루마니아하고 붙어있지만 거기도 차이가 있다. 그런 것들인데 큰 틀에서 체제 전환이란 범죄에 들지만 체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비교 사회주의적 입장하고도 좀 연결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너무 어떤 그 개별적 사회, 개별적인 국가나 체제의 특징이나 특성을 강조하게 되면 그것이 갖고 있는 변화 과정을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거와 차이점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교적 방법이라는 것은 비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과 루마니아를 비교해 가는 것은 루마니아와 북한을 비교를 통해서 북한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교적 방법이라든지 목표는 있다. 좀 더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도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보지 않는다면은 루마니아나 이런 사례 연구들 혹은 비교 연구들을 통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전망을 좀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 전망에 대한 그 놓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꾸 넘어가네. 전망을 놓치게 됨으로써 갖는 문제가 있다. 전망. 전망을 좀 보기 위해서는 그 차이점들을 봤다. 그러니까 루마니아하고 뭐 불가리아하고 봤을 때 루마니아는 이렇게 됐고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변화했고 어떤 건 차이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북한이 변화하게 될 것에 대해서 전망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은 루마니아하고 가깝게 갈 것인지 불가리아하고 같이 갈 것인지 그걸 보면서 앞으로 북한의 변화 방향을 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야지 이건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변화라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얘기를 좀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